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편 영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네요. 배 선생님 날 뻔했어. 김 선생입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바꿔서 소개해보고 맞추나 한번 해봅시다. 100%. 네.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배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 집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1부 오프닝만 열어주시고 2부에는 가세요. 야, 이런 거 한번 저도 해보는군요. 이 목소리를 듣고 있을 때쯤 나는 없겠지. 안녕, 나는 없어. 이런 거네요. 야, 멋있다. 편지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렇군요. 네, 박신양 나와서. 그거 흉내냈던 거 기억난다. 대학교 때요. 김프로가 저 이제 룸메이트 때 편지 약속 이런 걸 보고 가지고 박신양 성대모사를 그렇게 했다. 아, 진짜? 엄청 했어. 들려주세요. 안 똑같아. 아, 똑같아? 안 똑같아. 아니 되게 못하겠어. 비슷해. 되게 비슷해. 아, 그래? 못하겠어. 못하겠어. 사랑했고! 뭐 이거. 맞다. 무슨 생각난다, 포인트인지 알겠다. 생각난다. 그 약속이잖아, 약속. 약속이지. 그 성당에 앉아가지고. 맞아. 그렇지. 그럼 전데 여보 말하는 거 그거잖아. 아, 여보가 웬 말이냐고 우리가 막. 야,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아, 그렇죠. 진짜 웃겼어. 야, 그때가 99년도, 뭐 2000년도 뭐 이럴 때니까. 20세기. 야, 지난 세기 얘기네요. 그러네. 한국 영화가 이제 막 태동할 때예요. 네, 쉴이 나오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렇지. 와. 편지 보면은 박신양이 이제 말기 암 환자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네네. 뭐 이런 거 따라하고. 아, 호흡 따라하고. 호흡. 야. 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오빠 생각이 많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오빠가 맞는 것 같아요. 30대 여성인데 나이를 정확히 밝혀주시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어떻게 좀 힘이 되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즘 적지 않아요. 네. 이제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개월쯤) 만난 사람과 지난달에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연락하는 그 사람에게 계속 답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모든 연락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좋다 생각도 했지만 없다고 죽을 것 같진 않았고 특히 결혼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나고 또 만나면서 좋으면 됐지 왜 모든 관계가 결혼을 향해 할까 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5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내 맘 같진 않더라고요. 사랑한다, 결혼하자 하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결국 결혼인가 싶어 계속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냥 몇 달 같이 살아보자고 제안해보면 그러느니 결혼하지 뭐하러 그렇게 돌아가냐고요. 남자로서 원하는 그 결혼이란 게 결국 애써 키워주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이고 안정적인 사회인으로 자리잡기 위한 조건들인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지 생각하면 좀 짜증도 나고요. 쓰다 보니 너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인 것 같네요. 네. 고민이 되시겠죠. 왜냐면 30대 중반 되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럴수록 사람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쵸. 네. 어디서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다시 만나나.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옛날에 연인들과 했던 그걸 어떻게 알아가고 친해지고 그렇죠. 뭐 이거 언제 이거 저걸 다시 하지?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특히나 이분은 사랑의 목적이나 결과가 결혼인 거냐라는 거에 대한 약간 회의가 있으시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다.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제도적인 문제, 뭐, 이런저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확실한 거 하나는, 내가 나중에 애가 없고, 그 아이의 아이를 못 보고 하면 되게 슬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나한테 굉장한 결핍이 하나 있는 건데, 인생에서.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비혼이지만 애는 생길 수 있잖아. 네, 뭐 네. 그럴 수 그럴 있죠. 결혼이랑 상관없이. 네. 그죠? 아마 그런 제도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요즘은 과거보다 갑자기 많아진 건지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덜 터부시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당사자들 둘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나머지 건 부차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당사자들끼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쵸. 뭐 가족 간의 문제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만났던 남자분이 남자분이 이제 그런 거를 요구를 그렇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석되는 거였던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혼자 걱정이 미리 된 것 같진 않고 연애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 같진 않으니까 네. 이때까지의 경험을 보아하니 다 그런 식의 문제가 불거지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이제는 시작조차 하기가 힘든 뭐 그런 케이스 아닌가. 당사자들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그쵸. 싸움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밀려 있으면 음. 문제가 되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언뜻 보면 이기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가정의 주체가 맞아. 두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는 네. 잘못된 생각하지 않고 결혼이란 것도 결국에는 이제 나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충분히 생각도 했고 마음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난 이걸 선택하겠어라고 할 때 하는 게 맞지. 그 부분이 뭔가 꺼림직하거나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맞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후루룩 딸려가듯이 결혼하는 거는 좋지 않죠. 그건 맞아요. 네. 결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좋아서 같이 살아보자, 그쵸. 같이 살자 이렇게 돼야 자연스러운 그쵸. 거겠죠. 이 사연 보내신 분이 그냥 만나다가 이게 사랑하는 이유가 결국 결혼인가 싶어 계속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헤어지게 된다. 그러다 내가 그냥 몇 달 그러면 같이 살아보자 제안해보면 그러느니 결혼하지 뭐하러 그렇게 하냐라고 되묻는다는데 남자분들이. 아이 바보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남자들이 아까 이해가 안 가요. 그 몇 달 살아보자는데 그러니까 그럼 되잖아. 몇 달 살아보는 거 얼마나 좋은데 이 사람. 그러니까 몇 달 살아보면 되잖아. 다 안 살아본 애들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정말.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이 남자들 중에 연애 경험이 좀 적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딱딱딱 이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는 강박감이 좀 있는 사람들이 푸시를 하는 경우만 많이 겪은 게 아닌가. 그렇죠. 아유 얼마나 좋아. 같이 살아보자는데 아니 얼마나 좋아. 정말 지금 화색이 돌잖아 지금. 너무 좋아한다. 진짜. 너무 좋아하네. 아름답거든요. 정말 먼저 제안했대잖아요. 그렇잖아. 같이 살아보자.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같이 사는데 너도 같이 살자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 야, 그럼 진짜 쇼킹하겠다. 그러게.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계셔 저 방에. 그래. 네가 우리 남자친구니. 넌 이 방 쓰렴. 그리고 막 여러 명 있어. 막 이러면 저쪽 방 열어보니까 갑자기 시할머니가 와 계시고 막. 그렇지. 뭐 상당히 열려있는 분이신 것 같고 네. 열려있는 분인데 그거에 따라오는 남자를 못 만나서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쵸. 의외로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김 선생이 있는데 아유, 여기 굉장히 있네. 열려있거든요. 여기 있네. 나는 대한민국 0.1%야. 자부심 봐. 뭐 열려있는 게 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좀 닫고 살아. 언제까지 이렇게 통풍만 시켜? 다 열어놓고. 나는 뭐 거의 센츄리 에어컨이야. 자꾸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겠죠? 근데 의외로, 김 선생 같은 양반도 많다. 그런 분 만나면 그냥 쉽게 해결할 얘기일 수도 있겠다. 내가 부정적인 거냐라고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이런 거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할 때도 혹시 저 남자도 지난번 그런 남자처럼 결혼에 대해서 다친 사고를 갖고 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편견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거는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네, 맞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편견은 없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넘겨짚는 게 가장 또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배려건 혹은 편견이건 넘겨짚는 걸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 아,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물어봐야지. 그렇지. 물어봐야지. 물어봐야 돼. 어. 그냥 얘기하고.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넘겨짚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남자들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투 가장 안 좋아요. 네, 이런 말벌. 그렇지, 네. 그렇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넘겨짚어서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미리 넘겨짚은 결과를 예상하고 미리 자책한다던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네. 얘기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술친굼 한 박스 드릴 테니까요. 네. 거의 뭐 만병통치약이야, 술친구. 술친구 한 박스 딱 먹고 술 한 잔 딱 털어놓고 술친구 먹고 딱 깬 다음에 주말에 암벽으로 가, 암벽으로. 아, 그럼 지난 시간 그분과 만나게 되나요? 그분과 만날 수도 있지. 자, 아무튼 선물 폭탄 코너. 술친구 한 박스 오늘의 오빠 생각 주인공 드리고요. 그리고 세신자들 간헐적으로 저희가 랜덤으로 뽑아서 술친구를 막 쏴드리고 막 쏴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이 시간만 되면은 배 감독의 혀가 약간 이게 긴장을 한다는. 은근 부담돼. 자, 갑니다. 달콤 쌉쌀, 광장동 딸다리 아빠, 칼리폴리스, 달빛사랑 본 영화 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읽으셨네요. 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배 감독님 가시고 김 선생과 함께 수초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께선 지금 새 남자의 시시콜콜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전 수원에 사는 에드워드 K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김 선생과 김프로가 함께 하는데요. 네. 지난주부터 새로 선보인 코너라고 하긴 좀 그렇고 특별한 포맷. 둘밖에 없는 포맷. 네. 네. 이게 이제 일주일을 갈무리하면서 네. 예전에는 이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를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를 했었는데 저희 둘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정리하면서 곱씹는. 하찮은 연구 결과 이런 거를 원래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 감독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깔깔깔깔 코너가 잘 안 살아. 우리 기술에서는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지난주에 근데 우리 둘이 대화를 나눴던 게 에피소드가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제목발인지 아니면 정말 콘텐츠가 괜찮아서 그랬는지 네. 확신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번에도. 네. 또 똑같이 한번.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시사 이슈들 중에 이제 저희가 기억하고 넘어가고 싶거나 각자의 머릿속에 남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얘기할 수는 없고 한 뭐 두세 가지 정도를 의식의 흐름 따라 그렇죠. 편안하게 그렇게 들어보는 코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이제 다음 월요일을 준비하면서 상당수의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출근하실 테니까 출근을 준비하면서 약간 이제 그 답답한 마음을 네. 저희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술 한잔 하신다 생각하시고 석다하니.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맥주 캔을 한 병씩 한 캔씩 그렇지. 네. 네. 할 거거든요. 오늘은 저는 기린 이치방. 저는 기네스. 네. 근데 이 사이즈 차이가 이거 나한테 정량이야. 엄청나. 이거 사실 세일러 마지님이 네. 저 그때 국민 TV에 그 나갔을 때, 맘마 있을 때. 네, 맘마이스 나갔을 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제가 어. 방송에서 감사하다고는 말씀을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네. 네, 지금 제가 한 잔씩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세일러마스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유치원생 사이즈로 맥주를 주셨어. 이게 몇 밀이에요? 이게 150밀인가요? 여명 808보다도 작은 것 같아. 그거보다 작아요. 어. 되게 조그만한. 제가 언젠가 시즌 1 때, 여기 제 사이즈라 요런 맥주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딱 주셨어요. 찾아주셨네. 네. 제가 먹고 있는 맥주랑 김프로가 먹는 맥주의 사이즈 비교를 인스타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프로쇼 인스타를 많이 찾아주세요. 네. 인스타를 많이 안 하시나 봐. 인스타를 새로 뭘 하나를 올리면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팔로워 수 대비 호응은 폭발적인 편인데 팔로워 수 자체가 그렇게 너무 많진 작아. 않아. 너무 작아. 한 300 몇 명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 김프로 청취자분들이 인스타그램 아직 많이 안 하시나 보다.
또는 우리가 아직 듣보잡인가 보다. 우리가 아직이 아니라 우린 듣보잡이야. 조금 들어본 잡놈인 줄 알았지. 아, 그래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아이, 아니고. 듣보잡이야. 자, 그럼 까서 네. 마시면서 합시다. 네. 아이고, 아, 기린이 좋아요. 아이고. 자, 소리 좋아. 짠! 짠. 네. 흑맥주야. 아이, 기린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아, 그 얘기해야죠. 네, 저희 그 청취자분들께 심심한 그. 낙전 특집. 아, 경위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이렇게 두란두란 얘기를 나누다가 예. 보통 이제 김프로쇼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거를 저희가 나름 고민을 많이 해요. 모여 앉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하도 낙전용 소비할 수 있는 에피소드 만들어 달라고 많이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이제 뭐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이걸 뭐 안 하고 뭉개고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각 잡고 또 유료 에피소드를 만드는 것도 또 그것도 이상하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천 컨텐츠가 아닌 광고만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어차피 낙전이고 새로 돈 쓰시는 분들 없으실 테니까. 저희 순수한 네. 의도는 어차피 들으면서 생긴 캐시. 그래서 저희가 300원도 사실은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계산했습니까? 300원이란 게 이제 팟빵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60분, 1시간에 6캐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그렇죠. 10분에 10분에 1캐시. 그러면은 하루에 한 2시간 들으신다 그러면 120분이니까 12캐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 하면 360캐시인 거예요. 10캐시라고 치고 네, 네. 그러니까 하루에 김프로쇼를 열심히 들으시면 네. 10캐시 정도 생긴다고 보고 그거를 한 달 내내 들으시면 300캐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김프로쇼를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네. 낙전이 생기시면 한 300캐시 정도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뭐 저희가 이제 500원 이렇게 하기보다 그럼 이제 네. 사셔야 되잖아요. 애매하게 부족해가지고 못 듣는 상황이 생기니까 네. 그러지 말고 캐시가 이제 쌓인 게 9월 달부터니까 9월, 10월 2달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소멸된 거 빼고. 네, 소멸된 거 빼도 한 3, 400캐시 정도는 있으실 수도 있다. 네. 그럼 300원으로 하자. 그래서 한 300원 정도 가볍게 네. 대신에 저희가 이걸 에피소드를 막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좀 네. 그렇고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게 광고주 분들이니까 광고주 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쇼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광고주 분들만 쫙 모아가지고 광고를 한번 해드리자. 그렇지. 예.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하지 않냐. 왜냐하면 유료 방송을 하면 있던 광고를 빼거든요. 네. 수다맨들이나 히든풋볼 같은 경우는 있던 유료 광고를 빼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네. 광고를 받고 무료로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유료로 돈을 받는 대신에 광고를 안 듣게 하든지. 그렇지. 하지만 우린 유료인데 광고만 듣는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광고를 들으시면 네. 들으실 거 아니에요. 아까우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광고주 분들한테 나름의 그래도 저희 진심은 전달되겠다. 신박한 컨셉인 것 같다. 나름 네. 해가지고 해본 대신에 거고. 이거를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듣지 마세요. 아, 그렇지. 제목 자체가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될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난 말했어요. 분명히.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듣지 말라고 저희가 뭐 하니까 이제 궁금증이 또 유발되셔가지고 네. 꼭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네. 절대 열지 마시오. 라고 문에 붙어 있으면 열고 싶잖아. 하지 말라는 게 꼭 재밌잖아. 네, 그래서 댓글을 쭉 이제 달아주시면서 뭐 재밌다고 이제 다른 사람도 낚이라고 뭐 끝내줬어요. 뭐 이런 거 이제 재미삼아서 올려주시는 분들 그런 반응을 저희가 기대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예능처럼 웃자고 한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서운하거나 속상한 면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캐시가 없어서 궁금해가지고 충전을 해가지고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럴 뜻은 아니었고요. 네, 죄송하고 네. 그 저희한테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주셨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네. 자판기 커피에서 이제 300원짜리 메뉴가 있잖아요. 카페오레. 카페오레. 카페오레 저희가 한 잔 얻어먹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앞으로도 유료 콘텐츠를 저희가 막 각 잡고 할 생각은 없어요. 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재미삼아 한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웃자고 했는데 너무 죽자고 달려드신 분이 가끔 계셔가지고 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있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원이 뭐 땅 파면 네. 나오나? 나름 기대하고 들었는데 네. 이거 뭐지? 이게 좀 기분 나쁘셨을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걸로 또 불필요한 논란과 싸움과 이런 게 생기는 거는 저희의 의도하고 맞지 않다. 저희는 그냥 웃자고 하하하 그럼요. 즐겁게 웃자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게시판에 글을 보통 지우지 않는데 이거는 그렇게 된 글들을 다 지웠어요, 그냥 제가. 약간 스포가 될 것 같은 글이거나 아니면 불쾌감을 막 불쾌감 표시하셨거나. 내시거나. 왜냐면 저희가 이걸 이제 올렸는데 벌써 이거에 대해서 불쾌한 의견을 다신 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대댓글을 달아주시고 뭐 이러면서 막 논란이 생기려고 조짐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굳이 좀 없앴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네. 2차로 막 그렇게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뭐 할 계획은 별로 없지만 혹시 유료 콘텐츠가 올라온다 그러시면 아 이거는 한번 웃자고 만드는 거구나 그런 기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실 겁니다. 네. 그때 뭐 저희가 이제 팟빵에서 하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네. 비판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막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료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없어요. 네. 네, 근데 가끔 이제 낙전용으로 뭐 이렇게 재밌자고 만드는 거는 요런 비슷한 분위기일 거예요. 한번 시원하게 웃고 넘어가자. 네.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속으셔가지고 조금 이제 불쾌하다 느끼셨던 분들은 다음번에는 유료 콘텐츠가 올라오면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쵸. 그냥 저희하고 같이 한번 웃자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나름 이렇게 좀 웃긴 콘텐츠 한 번씩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네.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 얘기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도 이슈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 야, 이번 주는 그쵸 이슈가 많이 쏟아졌어요. 제일 우리 김 선생 머릿속에 좀 박힌 뉴스는 뭐였습니까? 지금 국정감사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네. 국회의원들이 신박한 뉴스들을 들고 나오는데 약간 1년 농사를 짓잖아요. 요즘 시즌에. 근데 많이 나오는데 다 됐고 제일 큰 거는 역시 503호 박근혜. 네. 네. 박근혜 언니. MH 그룹에다가 그렇죠. 아 박근혜 언니의 신상 발언. 요거였던 것 같아. 인권 탄압. 야, 이게 뒤늦게 인권에 눈을 뜨셔가지고 본인이 계실 때는 그렇게 쳐다도 안 보고 제가 뭐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권위원회가 많이 망가졌거든요. 특히나 그렇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인권위원장한테. 직보를 안 받았죠. 예, 특별 보고 뭐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네. 그 정도로 인권에 대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하다가 그리고 또 짤로 한참 돌아다니면서 유행처럼 막 번지는 게 그 황교안 오빠가 얘기를 했던 발언이 또 짤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문제다. 구치소 지을 때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된다고 했었다.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 뭐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이거를 참, 503호가 들으시면. 늘 좋은 말씀 해주셔요, 저분은. 네. 박근혜 대통령, 이제 박근혜 씨라고 부릅시다, 그냥. 이거 박근혜 씨. 지금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사법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해도 되는 겁니까? 뭐, 일관적인 계속 그런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부정하다가 태블릿이 터지고 나서 뭔가 수사가 시작되니까 검찰을 못 믿겠다. 그리고 이제 안 나오다가 헌재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헌재도 못 믿겠다. 안 나오다가 특검이 나오니까 특검이 정치적이라고 못 믿겠다고 안 나오다가 아무도 못 믿네. 네.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검찰로 넘어와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원도 못 믿겠다. 재판도 못 믿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진짜. 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나. 게다가 나는 여전히 지은 죄가 없고 정황, 증인, 돈 오고 간 거 이건 다 알겠어. 난 배신당했을 뿐이야. 최순실이 나의 믿음을 배신해서 자기가 다 해먹은 거지. 난 몰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수권자잖아. 통치자잖아. 모르고 용인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걸 모르나?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실정법을 위반한 거여가지고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네. 어쨌든 본인이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모든 활동이 정치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책임은 본인이 어쨌든 져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사실 청와대에서 탄핵돼가지고 나올 때든지 네. 아니면 구속 수감이 될 때든지 아니면 재판이 시작될 때든지 뭐 이럴 때라도 변곡점이 있잖아요. 있죠. 본인이 딱 얘기를 하고 입장을 밝혀야만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밝힐 것으로 기대하는 그 시점에 적절하게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당연히 책임감 있는 국가의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인 건데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아니 쫓겨가지고 집에 왔을 때 웃으면서 손 흔들 게 아니고 그렇죠.
그 태극기 흔드는 분들한테 손 흔들 게 아니고 어쨌든 본인의 육성으로 얘기를 해야 그게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 아닙니까? 원래부터 책임은 뭐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나와서 그 4분 동안 발언했던 내용 중에 이제 보면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한 줌밖에 안 남은 태극기 아주머니 아저씨들한테 뭉쳐라! 날 위해 태극기를 들어라! 그리고 길거리에서 깽판을 부려라! 일종의 지령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주말에 이제 태극기 집회가 모인다고 하는데 이게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책임하고 네. 얼마나 철학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보여준 건데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리고 변호인단이 전부 사임을 하고 그쵸. 그리고 나자 듣도 보도 못한 MH그룹이라는 데서 리차드 딕슨인가요? 나와가지고 이제 인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작업을 하는 냄새가 나죠. 8월 달에 이미 이제 수임 계약을 했대잖아, MH그룹이랑. 거기가 이제 법률 컨설팅 회사 비슷한 데인데 네. 뭐 그렇게 유명하거나 뭐 이런 데도 아니고 일단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권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돈을 받았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 돈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자 중에 누가 냈겠죠. 나는 계속해서 생각 드는 게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돈 좀 벌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돈을 번다기보다는 왜냐면 돈을 벌 것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전체 본인 커리어를 보면 지금은 사실 법률가보다는 예비 정치인, 정치인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야, 그러면 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라는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예비 정치인으로서 뭐 향후에 출마를 하든가 뭐가 되든 간에 이제 당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황 판단이 그렇게 안 되나? 박근혜라는 카드는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카드인데 이걸 붙잡고 있어가지고 뭐 오히려 당선이나 되겠어?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을 놨다가 합시다. 놓으면 누가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본인 입장에서만 보면 그래도 결집을 하는 태극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어쨌든 잘 찾아 들어가면 그래서 본인이 이제 대구에서 뭔가가 분위기가 반등해가지고 지금보다 지지세가 조금 묻지마 지지세가 조금 더 확대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1순위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까지 박근혜의 옆에를 지켰던 장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컨셉인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조원진이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이다. 유영아랑 싸워. 근데 이제 그러면 본인이 얘기할 게 있죠. 지분이 가장 많다고 주장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주변에 있는 내지는 뭐 유영하 변호사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들의 이익에 가장 충실하게 맞게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냥 남아 있는데 지금 현실적인 것도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형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무능력하다고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 내가 끝까지 남아있다가 중형을 받은 무능한 변호인의 타이틀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단물 쪽 빼고 그냥 빠진 것 같더라고. 빠진 거죠. 대신에 이제 빠질 때도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욕을 하고 나와야 되잖아. 그 출구 전략을 삼은 게 이 부당한 재판. 무슨 뭐 법정에 살벌한 기운이 가득 차 있고 뭐 이런 바람 부는 언덕에 피고인을 혼자 놔두고 갑니다. 뭐 이런 뭐 일방적으로 이제 원사이드하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부당해서 자기는 부당한 거에 항의하면서 나온 것으로 그러면서 내가 모든 욕을 다 먹을 거 아는데 그것도 내가 짊어지고 갈게요라는 드립을 날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인권 바람을 뭔가를 일으키면 그래서 시끌시끌해지면 적어도 대구 그쪽에 있는 민심이 조금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가 나와서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가. 박열이란 영화를 우리가 봤잖아요. 네. 거기 보면 박열이 그런 식으로 재판부랑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투사인 줄 알아. 정황을 보면 박열은 진짜로 식민지에 그리고 아나키스트 식민지 백성으로서 일본에 가서 재판을 할 때 완벽하게 약자잖아요. 완벽하게 약자이고 그리고 부당하게 억울하게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판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슬기롭게 전략을 짠 건데 박근혜 씨는 자기가 약자야? 아니지. 전직 대통령이 무슨 약자야.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선 자꾸만 탈춤을 추려고 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거를 그림을 그리고 지시를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봐요. 없지. 네, 그냥 아유. 멍하니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익을 가장 위에 두면서 뭔가 이렇게 판을 짠 것이 지금 나온 그림이 아닌가. 이분은 재직할 때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도 그 끝까지 그냥 꼭두각시 노릇만 해. 그렇죠. 참. 안쓰럽잖아요. 네. 네. 뭐 안쓰럽진 않더라. 근데 얼굴 보니까.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사실 안 되니까. 네.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 그리고 뭐 MH그룹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MH가 CNN에 기사를 줬을까요? 그렇겠지? 그렇죠. 보도자료를 뭐 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판에 좀 보도가 된 것 같은데. CNN TV판도 아니고 좁고 추운 바닥에서 건강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는 무슨 멀쩡해. 그러니까. 정상이야, 정상. 건강검진 2번 받으셨잖아. 나보다 건강할 거야. 우리보다 나. 그럼 나보다 규칙적으로 밥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아이, 말도 안 돼. CNN이 국내 지국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작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CNN에서 국내 뉴스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뭐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것도 이런 얘기가 나오네. 예전에 그 CNN PD였던 친구랑 사귄 적이 있었어. 당신의 손이 안 뻗친 데는 어디니? 북경 있을 때. 베이징 CNN은 제법 크거든. 홍콩에 헤드쿼터가 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동아시아가. 예. 홍콩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 소스들을 쫙 모아가다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토크에이시아 이런 프로그램. 그런 거를 메인으로 만들고 북경, 서울, 도쿄 이런 지국들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취재를 해가지고 스토리를 쫙 만들어가지고 홍콩 본사로 보내가지고 그게 아시아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TV 뉴스로는. 네. 그때 그 CNN PD였던 여자애가 자기가 원래 로이터에 있다가 CNN으로 전직을 했는데 한국 뉴스에 관심 가지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북한 뉴스. 네. 그거 아니면 다이렉트로 취재 올 일이 없다고 서울에. 그럼요. 네. 그러니까 CNN 인터넷판에 그냥 기사 하나 올려준 거야. 그냥 올린 거예요. 네. 제가 연구 결과 하듯이. 그렇지. 그냥 올려준 거야. 네. 그걸 가지고 외신에 CNN 났다 또 뭐 UN에 제소한다.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어처없는 얘기인지는 아는데. 유엔에 지난 8월에 한번 제소를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정부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제소된 게 아니면 별 영향은 없어요. 이번 그렇죠. 것도. 근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나이 드신 친박 어른들한테는 UN, CNN 이런 게 약간 먹혀. 그렇죠. 그 전략이야. 그럼요. 모르시는 분들한테 네.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그냥 뭔가가 있나? 네. 라는 정도의 그냥 이미지만 그렇죠. 여태까지 그걸로 먹고 살았으니까. 네. 한심합니다. 근데 뭐 대세에는 지장 없다고 보고요. 없지. 어떻게 대세 지장이 생겨. 저는 그래서 오히려 다인실로 좀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네. 차라리. 저희가 차라리 네. 법무부가 이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네. 저희가 특혜를 제공했었는데 그러면 정말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그럼 다인실로 보내는 거야. 아니면 독방도 특별히 만든 거 말고 범털들이 가는데 말고 정말 그냥, 조그만 방. 네. 그냥 모든 수용자들이 가는 그냥 그 노회찬 의원이 누워있다던 신문지 그렇지. 거기 네. 그런 데로 그냥 딱 가겠다. 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 최순실이고 뭐고 다 똑같이. 야, 그러면 박근혜랑 같은 방 쓰는 사람들은 진짜 불편하겠다. 똑같아지겠지 그래도.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보기 짜증 날 거 아니야. 매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약간 독특하다고 생각하겠지. 이 언니가 어디까지 목리를 부릴까? 재판도 안 나왔잖아. 그리고 결국. 그렇죠. 네. 네. 그냥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절차대로 가면 중형이 불가피할 거고요. 피할 수도 없을 거고 뭐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데 최대한 자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법과 원칙 내지는 그 법원의 절차에 기대는 게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셈법 어떻게든 여론몰이로 뭔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는 그림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가택 연금이나 이렇게 됐던 아웅산 수치 여사나 아니면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 감옥에 있거나 가택 연금이 됐을 때 그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뭔가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그런 십몇 년씩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어디다 만델라를 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는 비록 감옥에 들어가서 20년형을 받지만 제가 500원 겁니다. 만델라가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에 500원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 네, 만델라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에
들어는 봤는데 어. 흑인이잖아요. 예. 정도만 안다에 내가 500원 겁니다. 만델라가 뭘 했고 뭐 때문에 어떻게 이런 거 잘 모른다에 제가 500원 걸어요. 야, 참. 아웅산 수치도 얘기하면 어디 있는 산인가요? 이 얘기 한다에 제가 300원 겁니다. 동남아에 있는 산 이름인가요? 북한산인가요? 뭐 이런 얘기 한다에 제가 500원 겁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500원 받아야 되는데. 면회를 한번 가볼까? 일단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구치소는 함부로 갈 수 없잖아. 아니요, 구치소 갈 수 있어요. 가도 돼? 근데 이제 가서 면회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거절하겠지, 듣보잡이라고. 그렇지? 10분 면회할 수 있어요. 전 변호인만 가서 만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일반 접견인들은 예. 평일날 될 거고, 그리고 평일에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만약에 면회를 했으면 안 될 거예요. 예. 뭐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주말은 몇 시까지, 빨간 날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 번 가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취재하느라고 이제 몰래 가서 만나고, 저는 못 가요. 저는 예전에 갔다가 한번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뭘 걸려? 아니, 취재하느라고 갔다가 네. SBS 기자인 게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네. 얘들이 제 신상에다가 박아놨어. 법무부에서. 블랙리스트야? 네. 그래서 저는 SBS 기자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한 번은 몰래 갔다가 SBS 기자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다 이게 리스트에 있다고? 리스트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불어대가지고 그거는 교도소장 혹은 구치소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자 관뒀다고 떳떳이 얘기해. 그래도 이제 안 된다 하겠지. 영화 만들려고 기자 관둔 김프로입니다.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근데 기분이 되게 약간 묘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조금 큰 취재를 하느라고 해서가지고, 거기다 리스트에다가 그렇게 달아줬더라. SBS 특종 기자. 야, SBS 기자도 아니고. 야, 일반 기자가 아니네. 특종 기자네. 특종 기자로 돼 있어. 그래서, 야, 법무부가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야, 내가 빵 터져가지고 웃은 기억이 있어요. 야, 그거 묘하다. 네. 그래서 제가 광주교도소인가를 갔다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SBS에서 오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나왔다고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SBS 특종 기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더니 그쪽에서 약간 머쓱했나 봐. 특종 기자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번 웃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조항을 근거로 안 되는 거냐. 안에 있는 본인이 원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를 가지고 한참을 싸웠는데 법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쭉 해석을 해보니까 그거는 어쨌든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해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거 뭐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저기 면세점에서 잘못 걸려가지고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지워지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마 거긴 계속 남아있을 텐데 그래도 저를 특종 기자로 인정해준 법무부에 감사드리고. 아유, 알겠습니다. 네. 암튼 그러면 박근혜 씨는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하겠죠. 그럴 거예요. 네. 국선 변호인이 선임을 되든 말되든 간에 걸석 재판으로 계속 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직권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하다가 정 안 되면 직권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기록을 복사해가지고 읽고 뭐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 좀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만약에 뭐 국선 변호인하고도 접견도 안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재판을 안 받을 게 뻔히 보인다 그러면 직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걸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본인한테 더 불리하죠. 근데 아마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결국에는 이제 판단을 내려서 중형을 내릴 텐데 과정에서 뭐 하나라도 그냥 흠집을 그럼요. 남기기 싫을 거야. 그래서 국선 변호 일부러 선임하고 그럼요. 절차 다 지킨 다음에 할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볼 일이죠. 만약에 계속 그냥 지연하고 이런다 그러면 저거 제가 보기에는 괘씸죄가 많이 적용될 거라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봐야죠. 저는 12년 예상했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 늘 수도 있겠네요. 네. 뭐 하여튼 건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렇죠. 하여튼 이번 주에 가장 쇼킹했던 일은 이제 박근혜 언니의 개생때. 뒤늦게 인권에 낸뜻인. 그렇죠. 네, 박근혜 언니. 그거였고 또 이번 주 하반기 이제 수목금 해가지고 약간 속이 뒤집었던 뉴스가 우리 추추 브라더스의 이제 직권 영장. 그러게 추명호 기각. 국장이 네. 긴급 체포돼가지고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야 요걸 또 기각할 줄은 몰랐네. 이번에는 그냥 발부가 될 줄 알았는데 기각되는 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현직이 아니어가지고 내밀하게 혹은 자세하게
뭐 혐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추명호란 양반을 좀 아시나요? 난 잘 몰랐어. 그쵸. 뭐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막 연이 있거나 만나보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 이 사람이 어쨌든 핵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실무자단에서는. 물론 국장이니까 아주 밑에서 뭐 실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이제 지시를 했던 게 대통령, 국정원장, 그리고 차장 정도가 이제 고위급이라 그러면 그 밑에니까. 원장, 차장 바로 아래 레벨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임원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행사할 수도 있는 중간 보스급의 핵심 키맨이거든요. 대기업으로 치자면 부장 마로봉 내지는 이제 상무 초봉 정도. 아, 그 네, 정도 되죠. 네, 네. 네. 그렇죠. 한 뭐 부장, 상무, 네. 상무 정도 되겠네요. 상무 대우 네. 뭐 이 정도. 네, 네. 상무 정도 되겠네. 네. 차장이 네. 대충 한 전무 정도 되고 그렇죠. 네. 원장이 뭐 이제 사장 정도 된다 그러면 뭐 오너가 대통령이니까 네. 뭐 한 상무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상무가 이제 밑에 부장 뭐 과장 대리 뭐 이런 사람들한테 쫙 지시하고 그렇죠. 팀도 여러 개 갖고 있고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MB 정부 박근혜 정부 두 정부를 거치면서 쭉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 최순실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도로 보고도 하고 네. 뭐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우병우 라인 내지는 뭐 우병우와 관련된 건만 들어가면 법원이 저렇게 뭔가가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고 그렇죠.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잘 양승태 네. 대법원장의 라인에 있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 임명을 받았으니까 뭔가 그 양승태 라인의 마지막 적폐 세력 비스무리한 뭐 요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모 영장 판사.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영장은 사실 검찰이 쭉 써온 청구한 영장을 보고 뭐 나름대로 기록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다르기는 한데 네. 이번 건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지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지시하고 뭔가 내렸다고 보기에는 역할이 너무 적다라는 게 한 가지 이유고 네. 그리고 이제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조금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좀 그렇다라는 게 두 가지 큰 이유였거든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이 대통령, 국정원장 그리고 국정원 차장에 비해서 국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지시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영향력이 적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법원의 판단이 그럼 그 더 위에 사람들이 연루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차장이나 원장. 차장, 원장,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범죄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원장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들어가 있고. 네,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거나 입을 맞추거나 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 논리가 모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MB 어떡할 거예요? MB는 남아있잖아. 그치. 이 사람이 수족이어가지고 증거를 인멸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아니 수족인데 MB는 남아있고 그치.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인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우병우 라인이어서 뭔가 판사들이 우병우 관련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걸 봐주는 것이냐. 근데 제가 혼자 소설을 써볼 때는 네. 법원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 저는 이제 혼자서 그렇게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 어. 왜냐면 김용판 무죄 나왔죠. 그쵸. 그리고 원세훈도 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번에 그냥 그랬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다시 네. 예, 더 높은 형이 나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재판에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은 제가 현직에 안 있어서 뭐 이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좀 팁을 좀 전달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구체적인 그런 정황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뭔가 약간의 캥기는 것. 국정원 일을 다룰 때는 뭔가 좀 예전 같지 않게 좀 이렇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유독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그 실제로 말이 잘 안 되거든요. 저렇게 뭔가 영장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발부를 해줄 수가 있느냐. 김명수 대법원장에 들어가신 뒤에 아직 인사가 안 났죠? 일단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해놓은 인사에서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지령을 받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법원의 이익만 놓고 생각하자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법원도 좀 야료가 있었다. 내지는 법원도 영향력 하에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치명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싹을 주지 않으려고 잘라내려는 시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소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추정을 해봅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제 그 나중에 조금 드러날 부분이 오히려 윤석열 지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빡쳐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그런 쪽이 오히려 튀어나올 수도 있겠다. 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뭔가 법원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전 정부와 이렇게 뭐 나름의 교감이 있었거나 대신 그거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좀 캥기는 것이 있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우병우 라인이어서 뭔가를 봐준다는 것보다는 국정원과 법원의 은밀한 뭔가에 서로를 돌봐주는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굳이 그거를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뭔가 수사가 쫙쫙쫙쫙 진행이 돼가지고 막 퍼져나오는 거를 나름 그래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하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굳이 많이 밝혀지지 않게 하려는 은근한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혼자 소설을 써봅니다. 아니 그러면 추선이는 왜 영장을 기각한 거야? 왜냐면 거기는 이제 받아가지고 바깥에서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판판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냥 쭉쭉 구속이 돼가지고 막 불기 시작하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진술을 해가지고 이제 걸려 들어오는 여러 사람들이 그치. 내가 누구한테 돈 받았다는 얘기를 불기 시작하는 순간 국정원 국정원 사건 자체가 쫙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상무 내지는 협력업체에서 짱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달아와가지고 막 조사를 해서 이제 막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펴질 거 아니에요. 깝깝한 일반인이 하나 그냥 입 털기 시작하면 그러면 피곤한 거구나. 제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검찰이 자기들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검찰이 그래서 추선희 사무총장,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독이 바짝 올랐을 거예요. 바짝 올랐겠지. 네, 바짝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거는 지금 수사하고 있는 팀들의 한이 많아요. 그쵸. 정말 한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로 얽혀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 특히나 법원과 언론에 굉장히 이 억하심정이 좀 있어요. 윤석열 지검장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댓글 사건이 아니라 여론 조작 사건이라 명명하기로 했던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직으로 밀려나가지고 한 몇 년 고생하셨던 분들이 된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냥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깊은 울분이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수사를 하려는 판이 막혔단 말이에요. 아니 국정원에 가서 자료를 받아오려고 해도 협조도 안 해.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를 해도 돌려주라 그래. 그냥 풀어주라 그래. 그래가지고 가면 또 그 안에서 국정원에 파견 가 있는 검사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억하심정도 있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야 이게 정말 뿌리 깊게 말도 안 되는 전횡을 휘두르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모두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나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수사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판판이 국정원 사건만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법원 쪽에서 야지를 놓으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법원의 나름대로 속도를 조금 더디게 가거나 아니면 수사가 또 이 나름 이 수사라는 게 생물이어서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지. 그리고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수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뭐 이럴 게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리듬이란 게 있잖아요. 칠 때 쳐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최대한 뭐 검찰에 조금 이 삐걱거리는 스텝이 꼬이도록 하려고 하는 내심에 그런 게 좀 있지 않겠는가. 오모 영장 판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더라고.
그 양반은 원래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인가요, 혹시? 그 우병우 라인이라고 그러면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그냥 친분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연배, 비슷한 뭐 기수의 사람들끼리는 이제 워낙 친하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거슬러 가지고 나중에 그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안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그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병우가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전 같은 뭐 파워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우병우와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 그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어서 얻을 게 뭐야? 없죠. 없지. 네. 오히려 그보다는 내가 계속 판사짓을 할 거면 법원이라는 조직이 계속해서 기득권,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충실히 복무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삐끗해가지고 법원에 치부가 만약에 드러 나오게 되면 그러면 검찰한테 뭔가 굉장히 휘둘릴 수 있고 그치.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눈치를 좀 볼 수 있게 된다. 이제 정권 초기인데 정권 첫 해에 이렇게 한번 휘둘러버리면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검찰의 밥인 거야. 뭐 이런 식 뭐 계산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법 정의를 외치면서 뭔가 사법 개혁 뭐 이런 걸 외치면서 자기들이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빌미를 안 주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뭔가 조직 논리. 또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법원 내부의 하이어라키를 생각해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영을 쥐고 있을 때 힘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잘 모르는 일반인은 내가 보더라도 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법원 내부에서 기존에 이제 주력 힘을 쥐고 있던 세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을 쳐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든 조직 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빌미를 주고 싶지 않은 거지.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막 찍어 누르면 그래가지고 야 보고해. 뭐야? 이거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으면 오히려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충성하기 편하지 그런 심플한 사람들은. 근데 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힘을 빼야 된다고 하고 분권형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네. 각자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이미 막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애둘러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만 물어만 봐도 그걸 가지고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깝깝하긴 해도 문제가 될 만한 거를 책 잡히지조차 않으려고 내버려 둘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든 싸움일 수 있죠. 결국 복잡한 정치 싸움인 거야 법원 내부에서도. 영장들이 기각되는 것들을 보면. 네. 심층적으로 무슨 이유가 어떻게 돼서 돌아가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은 법원 내부의 정치적인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한 투쟁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그럴 수 네.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설을 써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감을 가지고 뉴스를 조금 지켜보시면 네, 네. 우병우 라인 뭐 이쪽 뉴스 말고요. 기다려 보시면 전혀 생뚱맞은 곳에서 터져나올 수도 있다. 그쵸. 법원과 혹은 박근혜 정부와 또는 국정원 간에. 사법부와의 나름의 커넥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하여튼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터져나오는 거 봐서는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만 드리면 상대적으로 그 조직의 이야기들이나 어떤 생리나 정치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알려진 데가 법원 같은 데인 거예요. 일반인들이 법원 내부의 조직 구조나 정치적인 이슈를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부분이 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의사결정이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신경 쓰고 싶더라고요. 네.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보고요. 추선이 아이신 좀 들어갑시다 좀. 정말. 뭐 검찰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네. 있으니까 뭐 너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너무 못된 짓을 대놓고 많이 했잖아.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돈도 중간에 자기 슈킹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뭐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게 하여튼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오, 길거리에서 그냥, 얼마나 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눈길을 사로잡았던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것도 이제 재밌는 이슈인데, 바른정당을 둘러싼 정계 개편. 네. 바른정당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바른정당이라는 조직을 찢어 먹어서 각자의 그 셈법에 유리하도록 쓰고자 하는 그 투쟁.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은근슬쩍 더불어민주당까지 네. 이 세 나머지 정치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싸움들 전 이게 재밌었어요. 네. 자, 그 전에 우리 술친구 하나 먹고 합시다. 그럽시다. 오케이. 우리 전작을 하나 하고 와가지고 네. 술친구이 저희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아우 뭐 네. 제일 사랑하지 우리가. 광고주였는데 네. 광고를 그만 쉬시겠다 그래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잠깐 쉬시겠다고 하셔서. 잠깐 쉬시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방송에 너무 이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이게 은근한 그 압박과 부담인 거야. 그래요? 우병우가 저기 뭐야 압수수색 못하게 하는 게 이런 느낌 아니겠어? 제대로 읽었어요. 나의 압박이야. 자, 하여튼 술친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럼요. 저희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네. 네. 저희 영원한 첫사랑 술친구 가지 마세요. 야, 자, 일단 이 스토리를 정리해 볼게요. 바른정당이 지금 이해운 원래 대표 체제에서 이해운 대표가 약간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이제 대표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슷한 금품수수 그렇죠. 의혹으로. 금품수수 네. 의혹으로 네. 쭉 계속해서 군부를 지펴왔던 게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통합하려고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바른정당은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러낼 만한 여력이 없어 보여요. 그냥 판판이 나가 떨어질 게 분명한 거지. 특히 그 내부에 이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바른정당이 초기에 창당했을 때 생각과 다르게 자강론자와 자유한국당의 통합론 이게 이제 분분한 거야. 원래 자강론자들이 명분이 세죠, 사실.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 바른정당이라는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보수 색깔을 띠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 싶다라는 대외적인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 안 그랬으면 자유한국당이랑 왜 분리를 하겠어.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고 이해운 의원 같은 분이 날아가고 이러면서 위기감이 드니까 야 이러느니 그냥 원래 우리 둥지였던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서 저 당을 혁신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통합론자들이 이제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해가 되죠? 택도 안 얘기지. 음. 그게 가서 바뀔 것 같았으면 진작에 바뀌었어야지. 왜냐면 13명이 이제 갔잖아요. 김성태, 권성동, 네. 장재원. 그들이 가서 뭐 바뀌었어? 에이, 말도 안 안 바뀌었잖아. 말도 안 소리지. 네, 말도 안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건 내년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 위기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석수가 약간 부족한데 바른정당에서 12명만 조인을 하면 국회 선진화법에서 모든 법을 다 저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숫자가 채워져요. 네. 그걸 노리고서 12명을 지금 영입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사실상 지금 많이 진척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이번 주 초만 해도 바른정당은 저런 식으로 먹히겠구나. 또는 대부분은 가고 유승민, 하태경 등등 몇몇만 남아서 교섭단체도 안 되는 쪼그라드는 당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전쟁에 국민의당이 참전합니다. 정말 재밌는 분들이에요. 뜬금없이 국민의당이 참전하는 거야. 네. 그 신문기사에 조선일보에 났잖아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했을 때 가장 정치적인 시너지가 크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거야. 본인들의 희망이겠지. 그게 뭐냐면 이제 뉴스공장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국민의당 내부 연구센터에서 대외비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 거예요. 그거를 조선일보한테만 슬쩍 넘겨서 기사화를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들어간 여론조사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정치적인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재밌습니다. 네. 단순하게 국민의당이 지금 의석수가 40몇 석밖에 안 되는데 캐스팅 보트를 확실히 쥐고 맨날 얘기하는 리딩 파티, 선도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의석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른정당과 연합을 하자라는 이런 표면적인 간단한 그런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당 내부의 정치 싸움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겠죠. 무슨 뜻이냐면 안철수 씨가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원내에 있지가 않아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사실상 원외 대표란 말이죠. 당의 헤게모니를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원내에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에는 상당수가 호남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호남 의원들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도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주승용 이런 분들이 안철수랑은 서로 힘을 겨룰 수 있는 상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확실하게 내가 주도하기 위해선
뭔가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러겠죠. 그래서 바른정당이랑 통합을 하면 우리가 좀 더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뭐 조작하진 않았겠지 설마. 근데 그거를 내부에서 조용하게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원내 중진들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조선일보에 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전수조사했다는데 전수조사 받은 사람은 없어. 없다고 그러고. 자, 뭔지 모르겠어요. 박지원 의원이 뉴스공장 나와서 얘기했잖아. 자기도 신문기사 보고 알았다고. 안 물어봤다고 우리한테. 네. 보좌관한테 물어봤겠지. 아유, 영감님은 아니겠지? 아니지. 그렇지, 오케이. 체크. 네. 바른정당이랑 합치려면 곧 대표가 될 것으로 유력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게 햇볕 정책을 벌여라. 그리고 호남 위주를 벌여라. 근데 국민의당에서 햇볕 정책 버리고 호남 위주를 버리면 뭐가 남아? 안철수만 남지. 안철수만 남는 거야. 받을 것 같은데. 아니, 물론 공식적으로는 안 받는다고 일축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 거기서 어떻게 받는다고 그래. 아이고, 아니라고 하겠지. 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자유한국당은 속이 타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다 해가지고 이제 접시에 딱 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철수가 와가지고 저도 한 입 먹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야. 네. 갑자기 침을 막 뱉고 있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아야지. 둘 사이의 야합에 대해서 갑자기 또 치고 나오기 시작해요. 아, 진짜 이런 코미디가 없어. 왜? 너무 웃긴 거야. 근데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국민의당 내부에는 더불어민주당이랑 합당해야 된다는 파가 또 있어요. 아, 그렇지. 네. 우리 또 호남 어르신들은 짱구를 굴려봤을 때, 이거 되는 판에 붙는 게 낫다.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에 붙는 게 되는 판이지 사실은. 그렇지. 네. 바른정당이랑 묶어서 뭐 할 거야? 아니, 안철수의 이익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합치게 되면 말도 안 되니까 자기가 쪼그라들니까 죽어도 안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바른정당이나 이렇게 외연을 넓히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아니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왜 나왔을까? 그렇지. 지금 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옛날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유 이건 뭐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명분 있는 거야. 거긴 왜 가? 네.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의 50%예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자기가 대표되면 컨벤션 효과로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망해가는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숙의 기간을 죽이더라도 나왔다는 거잖아. 명분이 그랬잖아요. 네. 당대표 아무도 출마하라고 하지 말라고 할 때 굳이 나온 게 이대로 두면 국민의당은 고사한다. 그렇지. 내가 나가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살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전국 스타가 나니까. 라고 대표가 됐잖아. 그 뒤로 지지율 안 올랐어. 그렇죠. 그래서 떨어졌어. 5%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명분이 없잖아.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못 지킨 거 있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에서 지방선거를 자기 이름으로 치러낼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이제 얼굴마담이 돼가지고 선거를 치르면서 승리를 해야 탄탄하게 결국에는 내가 의원도 한번 되고 대통령 선거도 가는데 눈에 가시에 계속 걸리는 사람들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인 거예요. 게다가 박지원은 원내잖아. 이런 기사도 맞습니다, 오늘은. 유승민이랑 안철수랑 조만간 회동을 할 모양이에요. 아마 우리 방송에 나갈 때 이미 회동을 했을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죠. 그 자리에서 이것도 국민의발 기사야. 국민의당발 기사였어. 유승민이 내세우는 선결 조건이 있다. 박지원을 출당시켜라. 또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그 기사가 시간차가 두고 났어요. 네. 박지원을 출당시켜야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합당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야. 근데 몇 시간 있다가 유승민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스텝이 꼬인 것 같아? 안철수 쪽에서 기사를 일단 냈던 거야. 그러겠죠. 네. 네. 박지원을 견제하려고. 어떻게든 기존 이제 국민의당 창당 세력이었던 호남계 중진들을 자기 밑으로 떨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국민의당을 명실상부한 안철수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냥 기업의 오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보시면 아주 정확하죠. 그냥 해석이 됩니다. 네. 이거는 내 거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창업한 그냥 나의 회사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보면 그렇죠. 지금 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아니 CEO들끼리 만나가지고 인수합병 얘기하고 조건 맞으면 할 수도 있는 거지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거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거에 그리고 공당이라는 거에 철학과 이해가
정치란 건 민의를 반영해야 되잖아. 네, 없다고 보면 되는 네. 거죠, 사실은. 유권자들의 민의를 반영을 해서 정치 행위를 해 나가거나 아니면 민의가 오롯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정치적인 지형을 세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해. 근데 안철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민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국민의당 보고 햇볕 정책 버리고 호남 버리고 바른정당이랑 합당을 하고 하는 국민의당 지지자가 누가 있어? 살 수 없어. 안철수 바들은 있을 수도 있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낸 데가 호남이잖아요. 호남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누가 호남을 버리고 햇볕 정책을 버리고 바른정당이랑 합당하라고 하겠냐고. 없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의 하는 짓은 우리가 올해 내내 비웃고 있지만 정말 민의와는 관계없는 정치 행위만 남은 정치예요. 근데 저는 이 행위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아. 왜냐면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으로 통합하는 게 약간 스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는 뭐가 최악이냐를 봐야 되잖아요. 최선이란 건 잘 없고 보통 최악이냐 차악이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바른정당이 이런 식으로 훅 달려가가지고 자유한국당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뭔가 얘기를 하면서 뭐 지연되는 이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쁘지 않죠. 재밌지. 네, 재밌죠. 자유한국당에 힘이 실리는 것만큼은 진짜 최악인 거란 말이에요. 이번 국감에도 보면 상식적으로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내려가지 않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옥신각신되고 서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엎어쳤다 외쳤다 뭐 뒤통수 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오히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내공을 볼 수 있는 거라 그렇죠.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수준을 넘어서서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뭐예요? 강원랜드 사장 불러다니고 소리 지르는 거 봐. 와 이게 뭐야 이게? 자유한국당 순위 그런 당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계속 버티면서 뭔가 협잡과 말도 안 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봐서 알잖아. 우리가 이제 최순실 박근혜 그리고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의 증거들을 보면 볼수록 뭐냐면 저들은 협잡과 사기 아니면 나라를 통치하지 못했던 집단이었던 게 분명하잖아요. 아, 그럼요. 하지만 이제 제도라는 게 무서워서 이미 뽑혀 있는 국회의원들을 당장 날릴 수는 없으니 다음 총선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을 계속해서 정치적 지형에서 고립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철모르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12명이 턱 붙어버리면 숫자가 깡패라고 국회에서 판판이 발목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좀 비웃어 줘야 되거든요. 언론들이 비웃어 줘야 돼요. 그렇죠. 택도 아닌 일을 하면 정색하고 네. 리포트에서 막 비웃어 줘야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저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텐데 지금 MBC, KBS 파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물론 인터넷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약간 살아났어요. 옛날 돌발 영상처럼 뭐 SBS 비디오 먹으니 JTBC 뭐 이런 거니 막 해가지고 앞다퉈서 지금 막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젊은 사람은 모바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정호택이 택도 아니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보고 아 참 창피하다라고 하고 지나가는데 가소롭다 진짜. 근데 올드미디어로 뉴스를 접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 모르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네. 제대로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들 그리고 메이저 올드미디어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조중동 같은 뭐 이런 데들이 자기들의 노선을 바꿔가지고 하긴 좀 어렵고요. 어렵죠. 거기는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이게 이권이 달린 짓이니까. 네, 사양산업에 접어든 신문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청료를 먹고 사는 KBS 내지는 공영방송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MBC 이런 데들은 정말 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좀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김프로쇼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약간 괜찮은 사인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박문진 이사 중에 한 분이 나가셨잖아요. 네. 박문진 이사 그분이 나가시면서 한 자리가 비었고 그 자리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박문진 투표자 수에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영주 이사장도 이제 자발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아무튼 이제 MBC는 조금 그렇게 서막이 보이는데 KBS는 여전히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뭐 하나라도 MBC가 정상화되면 KBS도 그 영향이 있어서 빨리빨리 가겠죠. 그럼요. 느낌은 있어요.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진짜로 힘들게 싸우고 있어요. 벌써 그렇죠. 월급이 없이 몇 달씩 이렇게 버티고 계시니까 안에서 되게 생활고에
직면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좀 지지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올 12월 지나가기 전에 MBC 사태, KBS 사태는 끝내야 됩니다. 네. 진짜. 근데 자유한국당은 어쩜 그래? 그 비어있는 박문진 이사 추천 권한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우기고 있대. 재밌는 분들이에요. 정말.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그냥 가볍게 웃어주면 될 것 같아. 아. 예, 너무 분노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왜냐면 가볍게 웃어주고 싶은데 여전히 걔네들이 힘이 있어. 그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어야 비웃어주겠는데. 귀엽게 웃어주고, 네. 그냥 쭉쭉 나가야 돼요. 예, 네. 적폐청산도 뭐 맞춰주려고 그러면 안 돼. 그치. 아니,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수사 대상인 사람들한테 뭐 논리적으로 승복을 받아내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도 아니라고 할 거거든. 아유. 그냥 쭉쭉 가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언니 아니겠습니까? 네, 다 그런 사람들이야, 지금. 염치가 없어. 염치가 없죠. 네. 양심도 없고. 하여튼 뭐 지난 일주일도 참 별일 많았습니다. 네. 다음 일주일도 어쨌든 국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뭐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음. 저희가 당분간은 이렇게 김 선생과 김 프로가 앉아가지고 네. 맥주 한잔 까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걸로 주말 저녁을 좀 채울까 생각 중이고요. 우리가 국감이 빨리 끝나야 돼요. 그래야 박주민 의원이 게스트로 오잖아. 그렇지. 저희가 그분 섭외해놨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기대해주세요. 맘마이스 나간 게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김프로 쇼를 알리기 위해서. 저는 아직도 맘마이스를 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 타임에 박주민 의원이 나왔는데 네. 제가 박주민 의원을 사실 그 전에 뭐 민변에서 이렇게 하실 때 인터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다짜고짜 집에 가시는데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설명을 하고 뭐 파는 분인 줄 알겠다, 사람. 뭐 저 안 사요. 경계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러면서 막 한참 설명이 오래 걸려. 옛날에는 SBS 김요한입니다. 그러면 됐는데 지금은 막 많이 설명해야 돼. 팟캐스트인데요. 뭐 하여튼 막 이게 많이 설명해야 돼요. 원래 영화 팟캐인데요. 네, 뭐 주저리 뭘 많이 설명해야 돼. 약간 잡상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 올라가서 골목까지 나가가지고 제가 한참 설명을 한 끝에 그때 그 사건도 있고 네. 뭐 이러니까 한번 제가 모셔가지고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랬더니 전화하시라. 그래서 국감이 있는 동안에는 바쁘시니까 국감이 지나고 제가 적당한 때를 봐가지고 전화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케이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국정원사 끝나면 저희 박주민 의원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전화했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 저는 그런 가능성이 한 45%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분은 의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었죠? 그러면 아니 나오시기로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요? 그럼 가야죠. 이럴 뿐이야. 뭐 기억은 하시겠죠. 네. 어쨌든 저희가 그 다뤘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서 오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국정감사가 끝나면 박주민 의원 모셔가지고 박주민 의원이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가지고 네. 좀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때 그 사건도 이제 좀 빨리 틉시다.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 네. 저희가 그거는 뭐 설렁설렁 할 수 없으니까 네. 뭐 나름 좀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네. 기다리시다 보면 어느 순간 쭉 나올 거고요. 저희가 김프로쇼 편성을 하루에 시사 하나, 영화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저희의 이제 계획의 완본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영화가 2개 올라가는 날도 있고 뭐 그쵸. 이렇거든요. 저희가 조금 여력이 딸려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근데 하긴 합니다. 하긴 합니다. 네, 네, 여태까지 저희가- 우리 거 들어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래 걸려도 한다고 하는 건 다 해. 차근차근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뭐 조금 여력이 돼서 도와주시는 뭐 작가분들도 이렇게 쭉 있고 뭐 이렇게 좀 하면 편집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면 네. 금방금방 될 텐데 저희가 이제 그럴 수 없어요. 저희가 직접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없단 얘기 너무 하지 말자. 그래도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요. 몇 달 전보다는 훨씬 제작황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낫죠. 네, 훨씬 낫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차근차근 가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길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뭐 지난주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했는데 얼른 주무시고 내일 출근 준비하세요. 그러니까요. 출근하시기가 깝깝하시면 적당한 때 그만두고 나오세요. 죽지 않습니다. 자, 잘 자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네. 또 김 선생하고 둘이 같이 찾아뵙고요. 오늘은 요쯤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